칠흑 같은 어둠이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축시. 마당 한 구석 하인들의 거처에서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떴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를 깨운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뼈를 씹어 삼키는 듯한 젖어있고 끈적하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끄르륵, 쩍, 으드득. 그 소리는 안채. 그것도 평소 단아하고 고귀하기로 소문난 설현 아가씨의 침소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불자락을 꽉 쥐었다. 이 깊은 밤에 쥐 죽은 듯 고요해야 할 규방에서 저토록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단순한 잠꼬대라고 치부하기에는 소리에 담긴 살기가 너무나도 짙고 선명하여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다. 호기심은 공포보다 더 강력한 독이라 했던가. 칠성이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안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졌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 칠성이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가 있는 게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저 멀리 별채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그 소리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것은 무언가를 찢고 씹고 으깨는 소리였으며 간간이 섞여 나오는 신음소리는 고통인지 쾌락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아가씨의 방 앞 팻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은 칠성이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쿵쿵 울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부스치는 소리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야 할 곳이었다. 설현 아가씨가 누구인가?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들의 자제들도 한번 보면 그 기품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한다는 그야말로 구름 위의 선녀 같은 분이 아니던가. 그런 아가씨의 방에서 야생 짐승의 굴에서나 날 법한 악취와 소음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칠성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들어 창호지 문 쪽으로 뻗었다. 오래전 누군가가 장난삼아 뚫어놓은 콩알만한 구멍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작은 구멍이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양 망설임 끝에 눈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칠성이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방안을 비추는 희미한 촛불 아래 그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겉모습은 분명 그가 모시던 설현 아가씨였으나 그 형상은 지옥의 아귀와 다를 바 없었다. 아가씨는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 있었는데 고운 비단 저고리는 갈기갈기 찢겨 하얀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치맛자락은 걷어 올려져 흉물스럽게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은 흰자위만 드러낸 채 천장을 향해 기괴하게 뒤집혀 있었다. 입가에는 붉고 검붉은 액체가 질질 흐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생닭의 내장이었다. 아가씨는 그것을 마치 진수성찬이라도 되는 양 탐욕스럽게 뜯어먹고 있었다. 흑, 윽, 캬악. 아가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다. 칠성이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아가씨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몸이 뒤틀릴 때마다 우두둑거리는 뼛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은 흡사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 같기도 했고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흥분한 모습 같기도 했다. 칠성이는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고 싶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 자애로운 아가씨가 밤이 되면 인육을 탐하는 요괴로 변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악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내는 이것이 잔혹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아가씨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덩어리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이번에는 방구석에 놓인 화병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의 관절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기이했다. 팔꿈치가 반대로 꺾이고 무릎이 바닥을 긁으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미가 기어가는 듯했다. 으르렁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칠성이의 고막을 때렸다. 공포가 극에 달한 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그 과정에서 찬마루에 놓여있던 작은 폐그릇을 건드리고 말았다. 챙그랑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칠성이의 귓가에 맴돌았다. 방 안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거친 숨소리도 쩝쩝거리던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칠성이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창호지 구멍 너머로 보이던 아가씨의 등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뒤집힌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총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게 번들거리는 그 눈은 오직 사리와 굶주림만을 담고 있었다. 아가씨의 시선이 정확히 칠성이가 훔쳐보던 구멍과 마주쳤을 때 칠성이는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누구냐? 아가씨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방 안 어디선가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낮고 탁하고 사악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였다. 칠성이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뒷걸음질 쳤다. 도망쳐야 한다.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본능이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마당으로 내려왔다. 흙바닥에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등 뒤에서 문풍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크아악. 괴성과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무언가가 튀어나오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칠성이는 미친 듯이 달렸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갔지만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아가씨가 괴물입니다. 그의 목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최진사 댁의 깊은 잠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사랑채에 불이 켜지고 건너편 행랑채에서도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칠성이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가 마치 손톱처럼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문을 향해 돌진하다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 돌부리에 걸려 처참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오고 눈앞이 번쩍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해야만 했다. 저 멀리 안채의 캔마루 위 찢어진 방문 사이로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 형상을 비추었다.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녀는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처럼 난간 위에 웅크리고 앉아 피 묻은 입가를 혀로 핥으며 칠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붉은 선혈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마당으로 몰려나온 다른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자 아가씨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순식간에 방 안으로 사라졌다. 히히, 히히.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휘감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사가 의관도 정제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뛰어나왔을 때
칠성이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웬 소란이야? 최진사의 호통에 하인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안채 쪽을 손가락질할 뿐이었다. 찢겨진 방문, 그리고 그 앞에 낭자한 붉은 핏자국, 최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옆에 서 있던 집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광에 가두어라. 그리고 오늘 밤 본 것에 대해 입 뻥끗이라도 하는 자는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최진사의 눈동자 역시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안채의 깊숙한 곳, 다시 닫힌 문 뒤에서는 더 이상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흐느끼는 듯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처연하여 방금 전에 괴물을 목격한 칠성이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칠성이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 깃들었던 그 사악한 것을.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이 집안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다. 끌려가는 칠성이의 시야 속에서 안채 지붕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최진사댁의 비극은 이제 막을 올린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의 안채는 마치 상을 당한 집처럼 무겁고 음산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지만 그 차가움은 집안을 감도는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맑은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소리를 죽이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안채의 별당, 설현 아가씨의 처소로 향하는 것을 애써 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새벽부터 둔탁한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쾅, 쾅, 쾅. 그것은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최진사의 엄명에 따라 건장한 머슴들이 아가씨 방의 창문과 문틈을 두꺼운 판자로 막아버리는 소리였다. 빛 한 줄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주인의 명령은 그 안에 갇힌 존재를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하겠다는 잔인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죽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는 맷했다. 가문의 수치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유물이 나오다니.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나지막이 뇌까렸다. 그의 곁에는 계모인 장씨 부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대감, 너무 상심 마십시오. 설현이가 본래 심신이 유약하여 사악한 기운에 잠시 홀린 것일 뿐입니다. 제가 용하다는 만신을 수소문해 두었으니 굿이라도 크게 버리면 나아질 것입니다. 장 씨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그녀가 쥐고 있는 찻잔 속의 물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의원을 부르자니 소문이 날까 두렵고 이대로 두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 무당의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한편 간밤에 참극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인 칠성이는 집 뒤편에 어두컴컴한 광에 갇혀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쥐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지난밤 뇌리에 박힌 아가씨의 눈빛이었다. 괴물처럼 뒤집힌 눈동자 속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그 애원하는 듯한 빛. 그것은 사륙을 즐기는 악귀의 눈이라기보다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절규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했어. 분명히 칠성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가씨의 입은 짐승의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칠성이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미치광이의 발작이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천한 종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으로 땅을 쳤다. 그 시각 판자로 밀폐된 설현의 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의 참상을 비추고 있었다. 설현은 침상 기둥에 단단히 묶인 채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목과 발목에는 거친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피멍이 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타는 듯한 갈증에 신음하며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진 듯 욱신거렸다. 지난밤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했다. 단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겁고 흉측한 것이 치밀어 올라 자신의 이성을 집어삼키던 그 끔찍한 감각만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그때 굳게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등잔불 하나를 든 여인, 바로 계모 장씨였다. 등잔불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장씨의 얼굴에 기묘한 음영을 드리웠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설현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설현아, 정신이 좀 드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설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장씨의 뒤에는 그녀의 신복인 몸종 월화가 검은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역하고 비릿한 약 냄새가 퍼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한약 냄새와는 달랐다. 마치 썩은 풀과 짐승의 피를 섞어 달인 듯한, 맡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향기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설현이 쉰 목소리로 물었지만 장씨는 대답 대신 월화에게 눈짓을 했다. 월화가 설현의 상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장씨는 뜨거운 탕약 사발을 설현의 입가에 들이대었다. 진정하거라. 네 아비가 너를 위해 특별히 지어온 귀한 약이다. 이걸 마셔야 네 몸 안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 설현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려 했지만 묶여있는 몸으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장씨의 손길은 거칠었다. 그녀는 설현의 턱을 억세게 움켜쥐고 억지로 입을 벌린 뒤 검은 액체를 쏟아부었다. 컥. 뜨겁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설현의 위장이 불타는 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설현을 보며 장씨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래, 그렇게 마셔야지. 그래야 네가 영원히 편안해질 것 아니냐. 약을 다 먹인 장씨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현은 고통 속에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약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다시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이 붉게 물들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환청이 들려왔다. 어머니, 제발. 설현의 애원에도 장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밖으로 나온 장씨는 월화에게 낮게 속삭였다. 약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 아직도 눈빛이 너무 맑아. 아예 넋이 나가 버려야 구슬할 때 신이 내린 것처럼 보일 게다. 월화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놈, 칠성이는 어찌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합니다. 걱정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방법은 많으니까. 장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그녀가 부른 무당이 도착해 요란한 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당, 만신 할멈은 쭈글쭈글한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무복을 입은 채 마당을 돌며 쌀을 뿌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비켜라. 잡기야, 물러가라. 만신 할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안채를 향해 징을 치며 소리쳤다. 이 집안에 원한 깊은 귀신이 붙었어. 아주 지독한 놈이야. 딸년의 몸을 빌려 이 집안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구나. 만신의 말에 최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장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대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불쌍한 서련이가. 하지만 그녀의 소매에 가려진 입꼬리는 슬그머니 올라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련을 미치광이로 몰아세워 집안에서 격리시키고 종국에는 그녀를 쫓아내거나 죽게 만들어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장 씨의 검은 야욕이 무당의 구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착실히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련의 친오빠가 의문의 실종을 당한 지 3년, 이제 남은 핏줄은 서련 하나뿐이었다. 그녀만 사라지면 최진사 댁의 모든 것은 장 씨와 그녀가 낳은 어린 아들의 차지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서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장 씨가 먹인 약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악귀가 날뛰는 것인지 방 안에서는 다시금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크르르, 캬악.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그 소리에는 찢어질 듯한 고통과 비명이 섞여 있었다. 칠성이는 광의 틈새로 그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았다. 최진사는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술을 퍼마시며 귀를 닫았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사이 서련은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죽을 수 없어. 이대로 미쳐서 죽을 순 없어. 오라버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버텨야 해. 서련은 혼미한 와중에도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버티고 있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닥을 긁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몰래 숨겨두었던 은비녀였다. 오라버니가 떠나기 전 선물로 주었던 매와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 서련은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희미해져가는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정신 차려라 최서련. 저들이 주는 약, 그것이 독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짐승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를, 새벽녘 구판을 준비하기 위해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칠성이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죽고 아가씨도 죽는다. 그는 광에 썩은 나무문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빠지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을 파내어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그는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기어 나왔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마을에 당도했다는 낯선 선비, 의술에 능하다는 소문이 도는 젊은 남자가 머물고 있었다. 칠성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아가씨,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칠성이의 치박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저 멀리 안채에서는 구판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징징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저승사자를 부르는 소리처럼 처연하게 울려 퍼지는 징소리 사이로 장씨 부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기가 춤을 추고 탐욕이 노래하는 밤, 최진사 댁의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 옆, 작은 초가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은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김윤재가 잠시 머물고 있는 거처였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의서를 탐독하고 있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을 향한 우울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둘도 없는 벗이었던 최무진이 과거를 보러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윤재는 벼슬길을 마다하고 벗의 행적을 쫓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진의 고향인 이곳까지 흘러들게 된 것이었다. 무진아, 네가 남긴 말들은 다 무엇이었더냐? 윤재가 탄식하며 책장을 넘기려는 찰나 밖에서 무언가가 문짝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의원 나리,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윤재가 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흙바닥에 고꾸라졌다. 칠성이었다.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윤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손만은 놓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가씨가. 설현 아가씨가 앞귀에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설현이라는 이름에 윤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벗의 누이 동생 이름이었다. 어릴 적 무진과 함께 글을 읽을 때면 담장 너머에서 수줍게 곶감을 건네주던 그 맑은 아이. 윤재는 칠성이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다. 진정하고 말해보게, 악귀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윤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칠성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내 발로 기어다니며 생고기를 뜯고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트는 기괴한 증상들. 칠성이의 묘사가 이어질수록 윤재의 표정은 공포보다는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밤마다 짐승 소리를 내고 눈이 뒤집히며 헛것을 보고 자해를 한다. 윤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의서들이 쌓인 책상으로 다가가 낡은 서책 하나를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맹독성 약초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다. 누군가 아가씨에게 독을 쓰고 있어. 윤재의 단호한 말에 칠성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독이라니요? 윤재는 서책을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남성, 텐난싱과 바나반자를 법제하지 않고 날 것으로 쓰면 그 독성이 사람의 뇌를 녹이고 오장육부를 타들어가게 하지. 극심한 환각과 발작을 일으키며 목구멍이 타는 듯한 고통에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게 된다네. 아가씨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재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칠성이에게 자신의 보찜에서 은침과 해독산을 챙기라고 이른 뒤 곧바로 최진사 댁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최진사 댁에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징징갱개갱 만신 할멈의 구판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마당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무당은 작두 위를 춤추듯 뛰어다니며 주문을 외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구판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윤재와 칠성이는 뒷담을 넘어 안채 뒤편으로 잠입했다. 구판의 소음이 그들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안채의 별당 뒤편에 도착한 윤재는 코를 킁킁거렸다. 칠성이에게는 그저 매캐한 향 냄새와 음식 냄새로만 느껴졌지만 약초에 정통한 윤재의 예민한 후각은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이질감을 포착해냈다. 달큰하면서도 혀끝이 아려오는 듯한 비린내. 그것은 칠성이가 말했던 탕약 냄새와 일치했다. 윤재는 칠성이에게 눈짓을 보내며 부엌 쪽을 가리켰다. 약은 부엌에서 다려졌을 것이다. 증거를 찾아야 해.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부엌으로 접근했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본 윤재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곳에는 장씨 부인의 신복인 월아가 홀로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빻고 있었다. 월아의 앞에는 작은 약탕기와 붉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말린 뿌리 하나를 꺼내 절구에 넣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약재 같았으나 윤재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저것은 붉은 천남성 뿔이다. 그것도 독성이 가장 강한 시기에 캔 것이야. 윤재가 칠성이의 귀에 속삭였다. 월하는 가루를 낸 독초를 탕약에 섞으며 섬뜩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것만 먹으면 끝이다. 오늘 굿이 끝나고 액막이 술에 타서 먹이면 내일 아침이면 송장이 되어 나가겠지. 그러면 마님께서 약조하신 논다선 마지기는 내 것이야. 월하는 희죽거리며 탕약을 호리병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설연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사약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칠성이가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려 했지만 윤재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지금 들어가면 놓친다.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위인들이야. 확실한 물증과 함께 현장을 덮쳐야 하네. 윤재의 시선은 월하가 들고 있는 호리병과 부엌 구석에 쌓여 있는 약재 찌꺼기들에 고정되었다. 그때 마당 쪽에서 굿소리가 잦아들더니 만신 할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 악귀를 쫓아낼 신령님을 맞이할 시간이다. 아가씨를 밖으로 모셔라. 신령님께서 내리신 성수생애를 마시고 부정을 씻어야 하느니라. 그 소리에 월하가 깜짝 놀라며 호리병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그녀가 말한 성수가 바로 저 독약이 든 술임을 직감한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설연이 저것을 마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윤재는 칠성이에게 급히 지시했다. 자네는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를 모셔오게. 4번 무진의 이름을 대고 최진사 댁에서 살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반드시 사또를 모셔와야 한다. 칠성이는 망설였지만 윤재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윤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호흡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연극이 필요했다. 그는 부엌 뒷문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한편 마당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건장한 하인들이 설연을 짐승처럼 밧줄로 묶어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로 끌고 나왔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설연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품이 흘러나왔다. 캬악, 놔라, 으그극. 그녀가 몸부림칠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최진사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장씨 부인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만신 할멈이 칼을 휘두르며 설연의 주위를 맴돌았다. 썩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는 월하가 가져온 호리병을 받아들었다. 자, 이것은 신령님의 기운이 담긴 성수다. 이것을 마시면 네 몸속의 악귀가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칠 것이다. 만신 할멈이 억지로 설연의 입을 벌리려 했다. 설연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하인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호리병의 주둥이가 설연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구판의 소음이 일순간에 멈추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김윤재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부엌 뒤편 약재 찌꺼기 통에서 찾아낸 타담한 붉은 천남성 뿌리가 들려 있었다. 누구냐? 감히 신성한 구판을 방해하다니. 만신 할멈이 꽹과리를 치며 소리쳤지만 윤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최진사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생 한양에서 온 김윤재라 하옵니다. 댁의 아드님 최무진의 벗되는 사람입니다.
최무진이라는 이름에 최진사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장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윤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연을 가리키며 외쳤다. 따님은 지금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따님에게 극독을 먹여 짐승처럼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의 손에 들린 붉은 뿌리가 횃불 조명 아래 섬뜩하게 드러났다. 장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장씨 부인이 벌벌 떨며 소리쳤다. 저놈이 미쳤나 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양반댁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게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하지만 하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윤재는 재빨리 설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품에서 은침을 꺼내 들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만든 독인지. 윤재의 은침이 설연의 인중과 손가락 끝 혈자리를 향해 비처럼 빠르게 꽂혔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그녀를 이승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원으로서의 필사적인 일격이자 벗을 잃은 자의 분노가 담긴 한 방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마당의 긴장감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과연 윤재의 침은 설연을 깨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장씨의 계략대로 미치광이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운명의 추는 이제 막 윤재의 손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재의 손끝에서 번뜩이는 침이 설연의 인중과 10손가락 끝 10선열cc를 차례로 파고들었다. 숨이 다를 듯한 긴장감 속에서 윤재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컥, 침이 꽂힐 때마다 설연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하게 경련했다. 지켜보던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장씨 부인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목청을 높였다. 보아라, 저 돌팔이가 아가씨를 죽이려 한다. 썩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윤재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다. 윤재는 설연의 등을 강하게 내리치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을 토해냈다. 나오너라. 뱃속에 사악한 도끼야. 썩 나오너라. 그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설연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입에서 검붉은 액체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우에 바닥에 쏟아진 토사물은 선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썩은 갯벌 진흙처럼 검고 끈적했으며 코를 찌르는 독한 약품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했다. 흙바닥에 닿은 액체에서는 치익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만신 할멈조차 구판을 멈추고 입을 딱 벌린 채 그 기괴한 검은 덩어리를 응시했다. 윤재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설연의 맥을 짚었다. 요동치던 맥박이 서서히 잦아들고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윤재는 바닥의 토사물을 가리키며 최진사를 향해 외쳤다. 대감,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귀신의 소행이란 말입니까? 사람의 뱃속에서 이런 검은 동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독초에 절여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멍석 앞으로 다가갔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그는 딸의 입가에 묻은 검은 액체를 제 눈으로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피가 아니었다. 짐승의 피도 사람의 피도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죽음의 흔적이었다. 최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장씨 부인을 향했다. 장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저것은 귀신이 뱉어낸 사기새치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신? 당황한 무당이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반전되고 있었다. 윤재는 품에서 아까 부엌 뒤편에서 찾아낸 반쯤 타담한 붉은 천남성 뿌리를 꺼내 최진사의 발치에 던졌다. 이것을 보십시오. 부엌 아궁이 옆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극독인 천남성 뿌리입니다. 법제도 하지 않은 이 맹독을 누군가 매일 밤 아가씨의 탕약에 섞어 먹인 것입니다. 윤재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진사는 바닥에 떨어진 뿌리를 집어들었다. 약재에 대해 조예가 깊은 양반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혀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착란시키는 그 독초였다. 최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부인,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자네가 지극정성으로 달여올리던 그 약에 어찌 이런 것이 들어있단 말이오? 장씨 부인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미리 심어둔 것일 겁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등장했다. 걔 누구 없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칠성이의 안내를 받은 사또와 포졸들이들이 닥치며 마당을 포위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에 장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사또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와 마당의 참상을 둘러보았다. 멍석 위에 쓰러져 있는 설현, 바닥에 낭자한 검은 토사물, 그리고 독초를 들고 있는 최진사, 사또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윤재에게 머물렀다. 윤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고했다. 사또나리, 소생이 이댁의 하인 칠성의 고변을 듣고 달려와 확인한 바, 이것은 단순한 병마가 아니라 재물을 노리고 사람을 해하려 한 폐륜적인 독살 미수 사건이옵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씨 부인과 그녀의 몸종 월아를 쏘아보았다. 월아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눈짓하자 포졸들이 거칠게 월아를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다. 내 인연, 네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것을 본 자가 있다. 저기 떨어진 독초가 네가 쓰던 것이 맞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주리를 틀어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사또의 호통에 월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토섰다. 아이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누가 시켰단 말이냐? 사또의 추궁에 월아는 벌벌 떨며 고개를 돌려 장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장씨 부인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위협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월아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마님께서 아가씨가 미쳐서 죽거나 집에서 쫓겨나야 도련님이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고 쌀밥 배불리 먹게 해주고 논밭을 떼어준다고 하셔서 월아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술렁임이 일었다. 세상에 계모가 전처 자식을 독살하려 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비난의 화살이 장씨 부인에게 쏟아졌다. 장씨 부인은 이제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녀는 월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을 물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녀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최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전처가 죽고 들어온 후 상냥한 미소로 자신을 위로하던 그 여인이 실은 자신의 딸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네가 정령 사람인가? 최진사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장씨 부인의 뺨을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장씨 부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소란 속에서 설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직 도끼가 완전히 빠지지 않아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윤재였다.
그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설연의 얼굴을 소매로 닦아주고 있었다. 아가씨,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윤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닿자 설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끔찍한 환각과 짐승의 충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무치는 슬픔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라버니, 친구분, 그녀의 갈라진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오빠가 데려왔던 맑은 눈을 가진 그 선비를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최진사 댁의 안주인 장씨와 몸종 월하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저 사기꾼 무당도 공범이니 함께 끌고 가라. 만신 할멈은 구판을 벌이던 작두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으려 했지만 이내 포졸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끌려 나왔다. 아이고, 나는 몰랐소. 나는 그저 돈 준 데서 군만했을 뿐이요. 비굴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인 새 여인은 성난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돌팔매질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높았던 콧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인과응보, 인고, 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마당이 정리되고 구경꾼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최진사 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진사는 멍석 위에 누워있는 딸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이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칠성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윤재는 설연을 안아올려 안채의 깨끗한 방으로 옮기려 했다. 그때 설연이 떨리는 손을 들어 윤재의 옷자락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금 생명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윤재는 설연을 안채로 옮기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달빛은 마당에 남은 검은 토사물의 흔적을 비추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씻겨나간 악의 흔적이자 진실이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번무진에게 했던 약속, 내 가족은 내가 지키마라는 그 다짐을 비로소 지켜낸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설연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을 터였다. 이제부터는 의원으로서 그녀를 치료하고 오빠로서 그녀를 지키는 일이 남아 있었다. 최진사 댁의 긴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최진사 댁의 뜰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기와지붕을 짓누르던 무거운 눈더미가 녹아내린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리고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안채뜰에는 연분홍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참혹했던 구마의 밤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집안을 뒤덮었던 검은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거쳤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최진사댁 대문은 다시 활짝 열려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는 경쾌했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쌍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는 지난날의 흉흉했던 괴소문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사랑채에 머물며 설연의 치료를 전담해 온 김윤재는 탕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안채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급하지 않았고 표정 또한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아가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윤재가 문 밖에서 나지막이 아뢰자 안에서 단정하고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드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난을 치고 있던 설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맞이했다. 반년 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던 그 참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직 얼굴의 병색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아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단 저고리를 입고 단정히 앉아있는 자태에서는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다시금 흘러넘치고 있었다. 윤재가 건넨 탕약을 받아든 서련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단숨에 들이켰다. 여전히 쓰군요. 하지만 이 쓴맛 덕분에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서련이 입가에 묻은 약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자 윤재는 곶감 하나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양약고구, 량약국어라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지요. 도끼는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오장육부가 상한 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윤재의 따뜻한 눈길에 서련의 볼이 벚꽃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윤재를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 깊이 의지하는 정인 증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윤재 역시 중마고우의 여동생인 그녀를 돌보며 연민을 넘어선 애틋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이놈 칠성아 거기는 더 꼼꼼하게 쓸어야지 하는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예전의 독살스럽고 권위적인 호통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와 정겨움이 섞여 있었다. 칠성이는 이제 빗자루를 들고 해에 웃으며 최진사에게 대꾸했다. 아이고 대감마님도 참 여기는 벌써 3번이나 쓸었습니다요. 마님께서 심심하시면 직접 한번 쓸어보시지요. 감히 종놈이 주인에게 농을 던지는 이 광경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최진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